질문 집계하는 동안 제가 좀 첫 번째 질문을 그 연사분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기에는 여기 참석자분의 많은 이 미팅 제목이 글로벌 HR 포럼인 만큼 각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들 많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도 많이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를 놓고 봤을 때 이게 큰 변혁의 시기에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이런 시기에 기업들이 보는 인재상, 아까 그 김경록 대표님께서도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 그 러닝 어질리티라는 말씀도 하셨고, 조직적으로 형 대표님도 어질리티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적지 않은 기업에서 그 직원의 그 포텐셜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이제 러닝 어질리티 어세스먼트 툴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인사부 담당자가 생각하는 그런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미래의 그 조직에 걸맞는 그 인재상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이런 게 조금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오디언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이거는 핫 디베이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포텐셜이라고 하는 그런 러닝 어질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포텐셜들이 과연 기본으로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노력이나 디벨롭먼트에서 개선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 대표님께서 이 관련해서 좀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대 차가 느껴지는데요. 네. 저보다 나이가 같거나 지긋하신 분들은 제가 예체능계 비유를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쇼쇼쇼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걸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각본을 다 짜줬어요. 뭘 해라, 뭘 입고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대화를 해라. 그 세대들은 지금 예능 프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한도전, 나는 가수다, 뭐 팬텀 싱어 이런 프로들은 PD와 방송국이 하는 역할이 다르죠. 각본을 짜주는 게 아니고 플랫폼만 제공합니다. 좋은 조명, 음향시설 뭐 이런 것도 플랫폼이고 인프라지만 작곡, 편곡도 도와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게 플랫폼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인재가 누가 어떤 퍼폼을 할지는 인재들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예능의 프로그램들이 다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유명 가수, 연예인들이 그 프로에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짜준 각본대로 하면 홍대 가서 차라리 하지 방송국에 나오질 않습니다. 자, 이것이 예체능계만의 변화냐? 기업들에서 어떤 수시평가, 절대평가 이런 제도를 마련을 하는 내용이 본질적으로 인재들이 와서 자신의 자유도, 자신의 창의성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세대 차이가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근면성실, 톱다운 이것을 좌양좌 우양우 하면서 살았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그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성세대들이 꼭 물러나줘야 답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경륜과 지혜를 가지고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플랫폼을 더 잘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 없이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해주면 인재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하게 만드는 것이 인사 부분의 전략이어야 되는 거죠.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리더십 상을 제시하고 이끌어줘야 기존에 내가 정답을 알고 있고 내 지시대로 밑에 따르게 하면 된다는 그 방식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의 노력이 제일 제도 이전에 본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 대표님께서 뭐 세대 차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제 제가 9세대에 속하는지 신세대에 속하는지 약간 애매한 나이가 되어버렸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업에 있을 때 보통 그런 질문이 잘 많지 않습니까? 이제 선배라든지 상사한테 내 기업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옛날에 전형적인 그 상사의 대답은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라는 게 이런 게 정답이었다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런 오픈 플랫폼의 시대에서는 답을 정해주고 그 답을 들고 해결을 엑스큐션하는 그런 리더의 상이 아니라 그런 오픈 플랫폼을 주면 그 안에서 가이드라인 안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그 엑스큐션하는 그런 인재상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방향 자체나 그 솔루션이나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거를 임플리멘테이션하는 리더의 상보다는 좀 더 그런 거를 유연한 사고를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이런 인재상이 앞으로 더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해하는 그냥 러닝 어질리티라는 것도 다양한 상황, 다양한 변화에 있어서 그때 맞춰서 유연하게 사고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인재상이 앞으로 좀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아무래도 이쪽 인사 부분에 우리 네 분의 연사 중에 가장 전문가이시고 이렇게 인사이트가 많으실 것 같은 박 대표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글로벌 컴피턴시를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컴피턴시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 어질러티가 데이터베이스 들어오기 시작한 게 불과 5년 남짓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어질리티를 되게 중시해서 평가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방법이 자리 잡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5년이 지나면서 데이터가 쌓여갔을 때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 어질리티가 있는 사람이냐에 대한 약간의 시사점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퍼스널리티와 관련되는 문제라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일단은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 내성이 작아야 됩니다. 어질리티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향성 있는 어떤 그 스피드인데 스마트한 스피드인데 그러한 스마트한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또 역설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늘 호기심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쉽게 배우고 쉽게 써먹고 또 쉽게 고치고 하는 식의 피드백 액션이 빨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옛날 방식으로 표현하면 은근과 끈기가 있는 분들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내성이 없는 분들은 사실은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어질리티의 프로파일에 좀 시간이 지나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좀 안 맞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자기의 직무 전문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질리티가 생기려면. 왜냐? 어떤 코어의 바탕을 두고 뭔가를 기본적으로 아는 상태에서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날 때와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것에 호기심이 있어서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날 때는 극단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국내 기업에서 사일로를 없앤다고 협업을 하라고 무조건 강조하는데 둘 다 모르는데 협업을 해서 뭐가 생기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명확한 직무 전문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 직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하려는 분들이 또 어질리티적 성향이 좀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성이 있는 분들이 어질리티가 높다는 겁니다. 즉 뭐냐? 나는 문과 출신이야. 난 저건 몰라. 이런 분들보다 나는 문과 출신이지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걸 내 스스로 배워서 앱으로 만들고 싶어 라는 분들이 조금 더 거기에 가까웠던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한 5년 정도 보면서 다른 데이터 연관성을 보면 그러한 테크니컬한 점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분들이 좀 그 질문을 올려주셔서요.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이게 태블릿으로 실시간으로 질문을 이렇게 소팅을 해서 제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지금 호응을 받은 첫 번째 질문을 좀 형원준 대표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퍼포먼스 리뷰가 더 이상 인사철의 이벤트가 아닌 리얼타임으로 이루어지는 트렌드에 공감한다고 하셨고, 다만 플랫폼이 발전을 해도 이를 조직원들에게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SAP 플랫폼을 적용한 다른 회사 등에서 이런 갈등이나 문제를 극복하신 사례가 있으신지 질문이 있었어요. SAP의 사례. 예, SAP의 이런 플랫폼을 다른 회사에 적용해서 이런 것들을 다른 회사에서 포함해서요. 네, SAP는 내부적으로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변화들을 적용하는 좋은 사례들이 많고 그것을 이제 다시 저희 고객사들한테도 솔루션으로서나 프로세스로서 그 확산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 편인데요. 지금 그 연 단위로 그 인사 처리되면 하는 것이 현재도 대부분 기업들이 겪고 있는 관행이죠. 그것을 어떻게 수시평가, 절대평가 이런 것으로 변화시키느냐. 의식의 변화 측면에서는 그것도 또 세대 차이의 문제일지 모르는데요. 직선 사고와 원형 사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밀레니얼들은
길을 만나면 그 베이비 부머들은 길이 직선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좌우 right, wrong choice를 하고 일단 그 길을 가면 줄을 세우고 경쟁을 시키거든요. 그런 사고에 인사 부문이든 리더들이든 다 젖어 있죠. 그래서 인사철에 한 번씩 줄을 쫙 세웁니다. 그런데 원형 사고를 한다는 뜻은 길을 만나도 이것이 내 눈앞에서는 양쪽으로 직선이지만 큰 원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게 다 만난다라는 사고거든요. 그리고 다이버시티 측면에서 그 원형 사고는 360명, 3,600명이 있어도 각자 다 다르다는 겁니다.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코 줄을 세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근본적인 사고의 변화 없이 절대평가를 한들 줄을 세우는 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붕어와 원숭이가 나무를 빨리 오르는 KPI로 비교를 하고 있을 때 나는 붕어인데 왜 나를 나무에 빨리 오르는 거하고 비교를 한다고 굉장히 언페어하게 느끼는 거거든요. 밀레니얼들은 5만 가지 다양한 분야에 10년 전보다 워낙 직원이 500명이 있으면 500명이 다 다른 역할을 하고 다 다른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중해서 각자의 절대평가를 안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 회사에서는 평가 안 하는 걸로 또 착각을 합니다. 절대평가를 한다고 하고 수시평가로 한다고 하는 말은 붕어도 평가해야 될 내용이 있고 코치해야 될 내용이 다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 명 한 명을 다 일일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또 기성세대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밀레니얼들은 한 명 한 명을 인공지능을 쓰든 온라인을 쓰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AP에서는 그 SAP 토크라는 제도는 스마트폰이나 회의록상에서 다 캡처를 해요. 오늘 이 사람이 고객 앞에서 발표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문자, 여러분들 이미 카톡이나 SNS에서 문자로 오늘 잘했어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걸 캡처만 하면 됩니다. SAP의 그 SuccessFactor라는 솔루션에 그 데이터들을 수시로 평가하고 있고 피드백 주고 있는 내용들을 회의상에서 구두로, 이제는 기술이 회의록까지 다 텍스트로 자동 그 받아쓰기 소프트웨어를 쓰는 쪽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런 그 방식으로 데이터를 캡처하면 개개인들에게 연중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시로 주고 있는 피드백과 평가들을 데이터로서 활용을 해서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그거를 연말에 가서 몰아가지고 그때 가서 딸랑딸랑 잘하고 그때 눈에 띄는 사람이 평가를 받고 줄 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현실하고 갭이 큰데 여러분들이 이미 블랙박스를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사이에 모든 자동차의 블랙박스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은 그 목격자를 찾는 게 아니라 블랙박스를 찾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오시기까지도 아마 수많은 블랙박스에 촬영을 당하셨고 자기 자신의 차에서도 전화를 통화하셨다면 모든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 주고받으신 대화 내용들은 전부 텍스트로 전환이 이미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해서 우리 기업 내에서 상사와 부하 간에 동료 간에 주고받은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평가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수시 평가가 되겠죠. 이렇게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마인드셋과 철학을 이제부터는 내가 수시 절대 전체 다이버시티를 인정하고 평가하겠다. 절대로 두 사람을 서로 비교하지 않겠다. 이런 철학과 함께 만나야 가능한 변화 같습니다. SAP도 지금 뭐 아주 초기 단계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솔루션이 있고 프로세스에 대한 변화를 과격하게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그 질문 대상이 지금 김경철 대표님으로 되셨는데 아마도 박형철 대표님이랑 김경록 대표님 동시에 다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요 질문과 몇 개의 질문이 다른 분이 주셨지만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라서 제가 묶어서 한번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태까지 뭐 탑 탤런트 육성 방안이나 개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다 들었는데, 이 일반 임직원에 대한 육성 방향이나 플랫폼, 또 이 큰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탑 탤런트가 아닌 그 일반 직원들, 변화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거부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고 동기부여를 할 것인지, 또 이런 직원에 대한
이 험난한 4차 산업혁명 변혁의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서바이브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두 분이 각각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인사 전문가이신 박 대표님이 먼저 좀. 사실 최근에 이것도 너무 이제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과거처럼 핵심 인재란 말을 쓰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요새는 핵심 인재를 따로 굳이 구분하지 않는 이유가 크게 두 개의 극단적인 사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 여기 혹시 거기서 보신 분이 없길 바랬지만 자퍼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토가 있습니다. 채용은 느리게, 해고는 빠르게. 우린 전 직원 핵심 인재를 추구한다. 그리고 여러분 약간 이것도 좀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지만 아마존은 어떤 모토가 있느냐? A급 인재는 A급 인재를 뽑을 수 있지만 B급 인재는 C급 인재를 뽑을 거기 때문에 인재 내부 레퍼럴은 A급 인재한테만 받겠다. 이 모든 기조가 어떻게 보면 모든 전 직원이 핵심 직무에 집중하는 소수 정예의 핵심 인재로 가겠다라는 그런 측면의 회사가 하나 존재합니다. 또 반대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의 성과가 몇 명의 소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콜래보레이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핵심 인재 자체라는 정의를 두지 않겠다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제 투자를 좀 가서 본다면 후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인재 자체를 핵심 인재다, 비핵심 인재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까 형 대표님 말씀하신 개개인이 무언가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개인이 잘하는 것을 통해서 회사에 밸류를 주고 회사에 밸류를 주는 것은 사실 그 개인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만족을 얻어서 그 일에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선생님이 되고 회사가 가르치는 사람이 돼서 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장소를 제공해주고 회사가 뭔가 근심을 없애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사실 많은 기술이 탄생하고 있지만 그 기술을 회사가 다 케어 안 하고도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